그래서 어제 이제 남는 시간에 한겨레 신문을 봤는데 이제 조희연의 그 자사고 관련 인터뷰, 자사고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겨레 7월 18일자에 세 사람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서너 사람이. 그러니까 뭐 자사고 특집이죠. 자사고 특집인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 공교육은 개인 맞춤 교육으로 가는 게 점차적으로 큰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에도 권역별로 대학을 통합을 해서 거대화시키는 거, 아니 대학에 고등학교를 통합을 시켜서 커리큘럼을 키울 수 있죠. 대학 크기처럼. 그래서 학교 간에 이동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가칭, 일반고, 권역별, 공유 캠퍼스, 캠퍼스라고 부르네요. 이거를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구가 적은 지방 중고등학교가 문제죠. 지방 중고등학교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학생들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경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특활 여행을 좀 많이 보내는 방식으로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활동 여행을 여행 경비로 쓰는 거죠. 직접 체험을, 직접 멘토를 만나고 사회를 체험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아이들이 여러 고등학교를 합친 네트워크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받으면서 돌아다닐 것이냐, 아니면은 지방에서 1인당 지원되는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인원수가 적어질수록. 지방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체험 여행이라든가 뭐 역사 기행이라든가 그런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나는 그 지방 중고등학교를 다닐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장점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뭐 이게 지방 조희연 씨 인터뷰이기 때문에 지방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방 중고등학교는 그런 식으로 보상 또는 보완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조희연 씨 인터뷰 중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머지는 뭐 그냥 그동안 해봤던 뻔한 얘기들인데, 자, 조희연 씨가 자기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서 비판을 했는데, 뭐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인다 했는데, 이게 가장 무난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거는 사실 현 제도 하에서 조희연 씨 자녀가 직접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곁들여졌더라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게 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아이가 원해서, 물론 부추겼을 수도 있는데 결국 아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모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는 현 제도 하에서 아이가 선택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섞임의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재벌의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재벌의 자녀와 택시 운전사의 자녀가 한 학교에서 만나고 같이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죠.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는 개별 맞춤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돼요. 공부는. 그럼 뭘 같이 해야 되느냐, 방과 후 예체능 활동이라던가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지금 너무 빠져 있어요. 미래교육 견지에서 봤을 때 참 많이 부족하죠. 자, 전경원이라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전경원, 고교서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기서 이 사람은 조금 더 제가 오랫동안 제시해왔던 그
미래지향적 공교육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고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다. 자사고에 허용했던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일반고에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반고의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더 무겁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일반고 지원을 혁신적으로 하게 되면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사고는 자사고대로 자기 사유재산을 쓰는 부자들이 자사고를 계속 유지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어쨌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어요. 교육부의 지출이 줄어듭니다. 자사고에서 그 사유재산을 많이 쓰거든요. 그 설립자들이. 기업이나 설립자들이. 세금은 줄어들고, 그 줄어든 세금으로 일반고를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무작정 지금 뭐 자사고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면 하향 평준화다라는 생각을 전부터 했었죠. 제가 고민 적 있었죠. 자, 다시 한겨레 디지털 부문장 이종규 씨가 평준화 제대로 보완하자에서 또 한마디를 했어요. 평준화에 대해서 아주 하루 7월 18일 신문에서 여러 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권역별 공유 캠퍼스 이런 대안도 제시가 되고 있고, 하루자 신문인데, 그래서 이제 평준화는 처음에 무시험 학교 배정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제 의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진국에서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excellence for all이라는 거예요. 안 보일 텐데, 그죠? 여기 빨간 밑줄 있는데, excellence for all.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 즉, 이게 완벽하게 개별 맞춤이면서도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 수단을 온라인이 됐든 뭐가 됐든 체험을 갈 수 있도록 하든지 간에 그 각자를 소중히 여기는 수월성 교육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흔하게 이렇게 계층을 나누고 좀 이분법적인 그런 게 뭐 줄을 잘 서야 되고 이런 게 아주 찌들어 있어가지고, 이런 대안,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 대안을 잘 생각을 못 해내는 거고, 반대가 심하고, 왜 그 방시혁 씨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것에 정말 우리는 엄청나게 분노를 감시하고, 야, 세금을 왜 그따위로 쓰냐, 이런 어떤 시선, 모든 학부모라면 그런 어떤 투쟁이 필요할 정도죠. 왜냐면은 내가 세금을 내는데 내가 내 아이를 공교육에 보내기에는 공교육이 너무 이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는 내 아이 두뇌가 썩어버릴 것만 같은 거죠. 지금 이런 현실이 당분간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교육을 냉정하게 뭐 공교육 활용하기 뭐 이런 그런 강의를 했던 거죠, 예전에. 신문 비전을 한 김에 이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게 이제 모던 타임스 예술과 정치에서 시간성에 관한 실론, 자크 랑시에르, 이 책을 이제 다 봤어요. 어제 예전에 조금만 봤다가 다 봤는데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독서는 뭐 계속 할수록 계속 배우죠. 근데 여기서 이 방금 이 자사고 문제, 그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 확실히 그 예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그 강조해왔던 다원성과 다양성이 교육에 있어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그 개별적인 그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만이 도파민 교육이 된다. 그 아이가 즐거워하면서 뭔가를 추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탐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마르크스 얘기가 나와요. 제가 마르크스나 뭐 칸트나 뭐 이런 책들은 사기만 해놓고 정말 그 책장이 잘 안 넘어가는데 여기서 읽었던 그 마르크스 얘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앞서가는 학자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일단 칸트는 어떤 이미지, 미적인 표상은 사상과 개념과 언어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칸트도 하죠. 칸트도 했고. 그런데 그걸 이제 감각적 환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미적인 환경을 감각적 환경이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원래 꿈꾸었던 공산주의는 감각적이고 미학적인 시간의 평등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요. 뭐가 단서가 붙냐? 사적인 소유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적인 소유, 그러니까 부의 어떤 부자냐 가난하냐 하고 상관없이 사적인 소유와 상관없는 감각적이고 미학적인 시간의 평등, 마치 그 행복의 평등 같은 그런 개념이죠. 원래 그런 공산주의를 추구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느냐? 현실 공산주의는 그 공산당을 위한 당을 위해서 선전선동을 하는 방식으로 예술가들이 공산당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죠. 북한이나 소련도 그랬었고.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인간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동 시간을 오랫동안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가 진정 원했던 공산주의의 형태는 그 왜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에서 그 제시했던 그 존재 상태하고도 비슷하죠. 미적인 존재 상태인 거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근데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로봇하고 무한 에너지, 무한 동력이 이 인공지능 로봇과 결합된 이후에만 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보면 프리드리히 실러 얘기도 나오고, 예전에 제가 하이데거가 했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는데, 하이데거가 신 또는 예술이 인류를 구원할 것 같다. 인류에게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교 때 하이데거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인가. 어떻게 예술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진짜 어떤 유토피아를 꿈꿀 때 그 감각적이고 미학적 시간의 평등을 추구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슬슬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개성, 유희를 존중해주는 어떤 다원성, 다양성, 그리고 미학적 평등, 즉 취향을 존중해주는 것이 미학적 평등이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해설란에 늘 다는 휴머니즘 유토피아,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역시 공교육에서도 예체능 동아리가 많아져야 되는, 예체능이 주로 이제 동아리 활동하면 많아지니까, 뭐 수학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영어 동아리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영화 보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그거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러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프리드리히 실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인간은 유의할 때 가장 인간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문구가 좀 더 확장시켜 보면 그 앞에 단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책을 다 보지 않고서 그 맥락을 파악한다는 게, 그 명언을 파악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 프리드리히 실러에서 유의하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다라고 얘기한 명언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원래 실러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연과 필연이 합치되는 아름다움, 현실과 이상이 합치되는 아름다움 속에서 유의할 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명언에. 그래서 그 실러가 이제 자기 후원자한테, 그러니까 학자들도 예전에 보면 화가들도 후원자가 있고, 학자도 그 연구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활비를 지원하는 후원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러가 이제 후원자한테 계속해서 자기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를 묶어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이건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은 다음에 정리할게요. 감각의 수동적인 상태에서 사유와 의지의 능동적인 상태로 이행하는 일은 반드시 미적 자유라고 하는 중간 상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이 상태가 그 자체로는 우리의 통찰이나 신념을 위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우리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전적으로 미결정 상태에 버려둘지라도, 이 상태는 우리가 통찰력과 신념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필연적인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감각적 인간을 이성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그를 먼저 미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아름다운 미래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중립적인 상태, 그 감각과 이성이 혼재된, 우연과 필연, 현실과 이상, 감각과 개념,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이 아주 혼돈적인 상황에서 어찌되었건 뭔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그 중립적인 상태를 상당히 오래 허용하는 것, 그것이 미감적 상태라는 거죠. 아름다운 감각을 찾아 나가는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미결정 상태가, 그 혼돈의 상태가 정말로 어떤 통찰력이 있는 인간, 진짜로 생각을 할 줄 아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필연적인 조건이라고 이 프리드리히 실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과 사유의 중간 상태에서 대립이 중지된 상태, 이분법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말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의 미래는 결정되지 않거든요. 몸에 의해서 막 바뀌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정말 감각을 따라가는, 감각과 이성이 혼재되어 있죠, 사실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미적 상태가, 저는 지금 이런 어떤 미감적 상태라고 좀 표현을 하던데, 이 그러니까 미적인 감각 상태고,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감각적이고 미학적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예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우리가 종교에서도 이런 미감적인 상태는 있을 수 있거든요. 신과 이렇게 소통을 할 때도 있을 수 있고, 학문에서도 있을 수 있고, 과학에서도 있을 수 있죠. 과학자들도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에 자연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 현상이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게 다 미감적인 상태에서 어떤 진정한 어떤 사고력하고 통찰력에 이르는 상태, 이게 이제 그것이 인문학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했던 그 인용구가 있는데,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니, 정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회적 혁명을 미적 혁명에 정박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혁명은 미적 혁명이 없이는 어차피 완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외면의 아름다움이든지 내면의 아름다움이든지 추상적인 아름다움이든지 영혼의 아름다움이든지 뭐 건축의 아름다움이든지 간에 어떤 미적 혁명에 대한 어떤 그 감각, 이것이 진정한 사회적 혁명, 결국에는 그것이 사회적 혁명을 가져온다라는. 플라톤도 이제 진선미 중에서 진해야지 선할 수 있고 선해야지 미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버트런드 러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로맨스가 스타일을 만들고 스타일이 뷰티, 아름다움을 만든다. 칸트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칸트도 아름다움은, 미는 윤리적 선의 상징이다. 결국 윤리적인 것, 그러니까 플라톤의 진선미 사상이죠. 진실하고 선한 것은 결국에는 아름다움으로 완성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한 어떤 감각적 환경이 우리 공교육에 분명히 도입이 돼야 되고, 그 미감적 환경, 감각적 환경, 자기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결국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 될 것이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문화적인 혁명과 교육적인 혁명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우연의 일치였지만 제가 그 학생을 상담하러 가면서 이 책이 좀 작기 때문에 이 책을 들고 갔어요. 가벼우니까 이 책을 다 읽어버리자. 처음에 한 4분의 1만 읽은 상태였는데 다 읽어버리자 그러고 가져갔고, 모던 타임스, 자크 랑시에르가 요즘에 좀 뜨고 있는 철학자인가 봐요, 프랑스에서. 그리고 7월 18일자 신문, 한겨레 신문을 가져갔는데 여기 자사고 특집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이 신문을 읽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결국 우리 공교육이 공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 은퇴자들의 도시인 선시티 모델, 굉장히 그 미감적 환경 속에서 자기만의 유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사회도 변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성인들의 보호를 받는 이 공교육, 유치원에서부터 특히 고등학교까지, 대학교는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그 과도기니까, 유치원에서 이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 미감적인 환경, 미적이고 감각적이고 이분법적이지 않고 뭔가 모든 대립이 중지된, 때로는 혼돈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들이 다원성이 인정되는, 그러니까 뭔가 교조적인 뭔가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다원적인 환경에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환경이 완전히 재설정돼야 되고, 이거는 그 우리 어떤 전체 국가의 문화는 늦게 변하더라도 공교육만큼은 빨리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도 찾아봐야 되겠고, 우리 자녀를 둔 우리 성인들, 학부모들 정말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이 언론에서 나오는 그 자사고의 방식, 그 프레임에 빠지면 안 돼요. 되게 단순화시키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 교육이 추구하고 우리 인간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향과 우리 교육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